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젊은 시절에 일제라고 하면 그게 곧 신분이었고 자부심이었던 시절 말입니다. 허리춤에 소니 워크맨 하나 차고 집 거실에 소니 트리니트론 TV 한 대 놓여있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그 시절 말이에요. 일본 기술은 절대 깨지지 않는 거대한 성벽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십시오. 방금 보신 그 찬란했던 일본의 기술 패권이 30년 만에 문자 그대로 증발해버렸습니다. 한때 전 세계 시장의 50%를 씹어먹던 일본 반도체 점유율은 이제 0%라는 충격적인 숫자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일본의 자존심이라던 도시바와 샤프는 문을 닫거나 남의 나라 손에 넘어갔습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 바다를 보십시오. 저 거대한 LNG선, 전 세계가 사고 싶어 줄을 서는 저 압도적인 배들이 다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일본이 망했다는 고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세대가 맨손으로 읽어낸 전 세계 경제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역전 드라마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요, 여러분은 아마 가슴 한구석이 웅장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그냥 나이만 먹은 게 아니구나. 우리가 이런 대단한 나라를 만들었구나 하는 확신을 제가 심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30년 전 그 뜨거웠던 기술 전쟁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우리 기억 속의 그 소니 이야기부터 안 할 수가 없네요. 80년대 후반, 일본 가전은 말 그대로 신이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전자제품은 일본 것 아니면 안 산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제국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균열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바로 디지털이라는 거대한 파도였죠. 일본 엔지니어들은요, 자기들이 만든 그 정교한 아날로그 기술에 너무 취해 있었습니다. 세상에 우리보다 TV 화면을 예쁘게 만드는 곳은 없다면서 그 무겁고 뚱뚱한 브라운관 TV에 끝까지 집착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 한국 기업들은 어땠나요? 아니다, 이제는 얇고 가벼운 LCD의 시대가 온다고 판단하고 사활을 건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때 기억나요. 삼성이나 LG가 LCD에 수조 원을 쏟아붓는다고 했을 때 다들 그랬거든요. 일본을 어떻게 이기냐, 돈만 날리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땠습니까? 일본이 자기네 아날로그 기술이 최고라고 자부하며 떵떵거릴 때 우리는 먼지 하나 없는 방진복 입고 밤낮 없이 연구실에서 살았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아까워서 컵라면으로 때우며 일본 기술자들을 쫓아갔죠. 그 결과가 지금 여러분 거실에 있는 TV입니다. 이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소니 TV는 구석에 처박혀 있고 가장 좋은 자리는 다 우리 삼성, LG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일본 소니의 경영진들이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답니다. 우리는 기술에 취해 세상을 보지 못했다고요. 이게 바로 기술 자만심이 불러온 첫 번째 몰락의 징조였습니다. 그런데 가전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무시무시한 사건은 바로 우리가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는 반도체에서 터졌거든요. 일본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을 장악하고 미국까지 벌벌 떨게 만들던 그 시절,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지금은 점유율 0%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게 된 걸까요? 자, 가전에서의 승리는 그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진짜 진검승부였던 반도체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 선배님들, 80년대 뉴스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일본 반도체가 미국을 발 아래 뒀던 시절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 10대 기업 중에 6개가 일본 기업이었고, 미국 실리콘밸리가 이러다 우리 다 굶어 죽겠다며 일본한테 제발 좀 살려달라고 빌던 때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진짜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일본이 너무 잘 나가니까 화가 난 미국이 몽둥이를 들고 나선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미일 반도체 협정이에요. 미국이 일본한테 너네 반도체 값 너무 싸게 팔지 마. 그리고 우리 미국산 반도체도 너네 나라에서 억지로라도 사. 라고 강요를 한 거죠.
일본은 그때 자존심이 상했지만 미국의 압박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일본의 치명적인 실수가 나옵니다.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시키는 건 정말 꼼꼼하게 잘하잖아요. 그들은 협정에 맞춰서 품질에만 비정상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25년 동안 고장 안 나는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겠다면서 수천 번의 검사를 거쳤죠. 그런데 세상이 또 변해버렸네요. 이제 대형 컴퓨터의 시대가 가고 개인용 PC의 시대가 온 겁니다. PC는 5년만 지나면 새 모델로 바꾸는데 일본은 25년 동안 고장 안 나는 비싼 반도체만 고집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능은 좋은데 너무 비싸고 느린 거죠. 바로 이때 우리 한국이 그 균열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님이 도쿄 선언을 하며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일본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가전제품이나 겨우 조립하는 한국이 어떻게 반도체를 하냐면서요. 심지어 우리 엔지니어들이 기술 좀 배우러 일본 공장에 가면 일본 기술자들이 핵심 기술은 가려버리고 화장실 가는 것까지 감시했다고 해요. 그 서름, 우리 기술진들이 어떻게 갚아줬는지 아십니까? 낮에는 일본 사람들 비위 맞춰가며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우고 밤에는 호텔방에 모여서 그날 본 걸 복기하며 회로도를 그렸습니다. 일본이 25년 수명에 집착할 때 우리는 품질은 적정하게 대신 속도는 누구보다 빠르게 라는 전략으로 시장을 뒤집었습니다. 일본이 하나를 결정할 때 1년 내내 회의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사장님이 현장에서 바로 결제, 도장 찍고 공장을 지어버렸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 자리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그 기세등등하던 NEC, 히타치, 미쓰비시 같은 일본 기업들의 반도체 사업부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름도 없이 사라지거나 파산했죠. 50%였던 점유율이 0%가 된 건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며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고 있을 때 우리가 목숨 걸고 뛰었기 때문입니다. 자, 반도체에서 얻은 이 뜨거운 승전보는 바다로 이어집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미지 속에 저 거대한 배 보이죠? 현대중공업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저 배, 바로 LNG 운반선입니다.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조선업의 왕은 일본이었어요. 일본은 표준화의 달인이었습니다. 똑같은 배를 수십 대씩 찍어내서 싸게 파는 데 선수였죠. 그런데 우리 한국 조선소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똑같은 배를 싸게 팔아서는 중국이나 일본을 이길 수 없다. 남들이 못 만드는 가장 어렵고 비싼 배를 만들자고 결정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영하 163도의 극저온을 견뎌야 하는 LNG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영하 163도면 강철도 유리처럼 깨지는 온도입니다. 그걸 견디는 거대한 탱크를 배 안에 만드는 건 그야말로 외계 기술 수준이었죠. 일본은 사고 날까봐 무서워서 주춤거릴 때 우리 거제도, 울산의 기술자들은 용접기 하나 들고 그 좁은 탱크 안에 들어가서 며칠 밤을 새웠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름엔 배 안 온도가 50도가 넘는데요. 숨이 턱턱 막히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형님들이 땀을 비우듯 흘리며 그 정교한 용접을 해낸 겁니다. 일본 기술자들이 한국은 절대 이 정밀한 용접 못한다고 장담했는데 웬걸요? 우리나라 용접공들의 손재주가 세계 최고 아닙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전 세계 LNG선 발주 물량의 90% 이상을 싹쓸이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카타르 같은 자원부국들이 배는 무조건 한국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줄을 섰어요. 일본 조선소요? 이제는 크루즈선 만들려다 불나고 배가 반으로 쪼개지는 사고까지 내면서 완전히 신뢰를 잃었습니다. 저 넓은 바다 위에서 일본 국기는 사라지고 태극기가 휘날리는 거대한 성체들이 파도를 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일본의 기술 패권을 뺏어온 생생한 현장입니다. 자, 반도체와 조선소에서 들려온 승전보에 가슴이 좀 뜨거워지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비극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자존심이자
일본 근대화의 상징이었던 도시바의 몰락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일본이 우리에게 패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보입니다. 여러분, 도시바가 어떤 회사입니까? 일본 최초의 전구, 최초의 세탁기, 최초의 냉장고를 만든 그야말로 일본의 에디슨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도시바, 노트북이나 가전은 부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이 140년 된 거대 기업이 최근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회사가 쪼개지고 결국 상장 폐지까지 당하며 남의 나라 자본에 팔려나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술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요, 바로 그놈의 도장 문화와 관료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뭘 하나 결정하려면 과장, 부장, 이사, 사장까지 수십 개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회의만 하다가 세월 다 보내는 거죠. 반면 우리 한국 기업들은 어땠습니까? 이거 된다 싶으면 회장님부터 현장 대리까지 한마음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일본이 서류 더미에 파묻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따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미 공장 짓고 제품 출시해서 시장을 점유해버린 겁니다. 도시바의 몰락은 결국 속도가 생명인 현대산업사회에서 과거의 방식만 고집하다가 스스로 무너진 거인의 비극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기술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의사결정의 혁신이라는 것을요. 자, 그리고 2019년 기억하시죠? 일본이 갑자기 우리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를 수출 규제하겠다고 선포했던 사건 말입니다. 그때 온 나라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제 우리 반도체 다 망했다. 일본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며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일본도 내심 우리가 무릎 꿇고 빌기를 바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민족입니까? 위기가 오면 더 무섭게 뭉치는 냄비가 아니라 용광로 같은 민족 아닙니까? 정부와 기업, 그리고 수많은 중소기업 엔지니어들이 그날 이후로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일본이 안 판다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든다. 하고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린 거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1년도 안 돼서 불화수소니, 포토레지스트니 하는 그 어려운 소재들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해버렸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오히려 큰 고객사인 한국을 잃고 눈물을 흘려야 했죠. 일본의 경제 보복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술 독립의 기회가 된 겁니다. 이제는 일본이 규제를 하든 말든 우리는 끄떡없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우리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된 거예요. 참 통쾌한 반전 드라마 아닙니까? 자, 이제 우리는 단순히 일본을 따라잡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체급이 바뀌었어요. 요즘 전 세계가 열광하는 AI 인공지능, 자율주행, 그리고 수소에너지 분야를 보십시오. 이제 일본은 우리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은 이제 더 높은 곳, 전 세계 시장의 표준을 만드는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일본이 왜 무너졌나요? 우리가 최고다라는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의 성취에 도취해서 일본이 걸었던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뒤에서는 중국이 무섭게 쫓아오고 있고 앞에서는 미국이 기술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하게, 하지만 더 치열하게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식 세대들이 이 기술 패권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닦아놓은 이 길을 더 단단하게 다져야 할 때입니다. 자, 이제 30년에 걸친 이 거대한 기술 전쟁의 마지막 장을 장식할 시간입니다. 일본의 몰락이 우리에게 준 교훈,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정리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보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 여러분이 젊은 시절 공장에서, 연구소에서, 그리고 타국 만리타양 건설 현장에서 흘린 그 짠물 같은 땀방울이 모여 만든 기적입니다. 일본 기술자들이 너희는 안 된다며 비웃을 때 묵묵히 밤을 새우며 회로도를 그리던 그 무시카리만치 뜨거웠던 열정이 지금의 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만든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일본을 부러워하던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도장 찍고 서류 만지며 멈춰 서 있을 때 우리는
파도를 뚫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30년 만에 한국에 싹 다 뺏겼다는 일본의 통탄 섞인 목소리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치열하게 살았다는 가장 강력한 훈장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요? 기술은 고여있으면 썩습니다. 일본이 저지른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끊임없이 혁신해야 합니다. 삼성의 반도체가, 현대의 배가, LG의 배터리가 전 세계를 누비는 이 풍경이 우리 손주 세대에게도 당연한 일상이 되도록 말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기분이 좋으셨다면 오늘 저녁엔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한번 들려주세요. 우리가 이런 나라를 만들었단다.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 세대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자 용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 기억하시죠? 왜 열심히 일하는데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 같을까? 아닙니다. 세상은 이미 변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과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기술의 자부심을 믿으신다면 아래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우리 기술자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모여 또 다른 30년의 신화를 만들 겁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가슴 뜨거워지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전경제학 마스터였습니다. 선배님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